안녕하세요. 케빈의 알기 쉬운 스프링 리액티브 웹 애플리케이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케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액티브에 대한 의미와 이 리액티브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리액티브 시스템과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블로킹 IO 방식과 넌 블로킹 IO 방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넌 블로킹 IO 방식은 리액티브 시스템 설계 원칙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저희가 스프링 MVC 등에서 사용하던 개발 방식인 블로킹 IO 방식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고 블로킹 IO 방식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넌 블로킹 IO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블로킹 IO 방식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먼저 블로킹 IO 방식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 PC 쪽에서 도서를 검색하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자, 먼저 클라이언트 PC 쪽에서는 본사 API 서버에 도서를 검색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사 API 서버는 내부적으로 여러 지점 API 서버에 관련된 도서 검색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은 본사 API 서버 스레드를 나타내고요.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지점 API 서버 스레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먼저 클라이언트 PC 쪽에서 본사 API 서버에 도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사 API 서버 스레드에서는 해당 요청을 전달받아서 요청을 처리를 하겠죠. 자, 그런데 본사 API 서버 내부적으로 관련된 도서를 다시 요청하기 위해서 지점 API 서버에 도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자, 본사 API 서버에서 지점 API 서버 쪽에 도서를 요청하는 순간 본사 API 서버 스레드는 차단이 되죠. 지점 API 서버에서 전달받은 요청을 처리하기 때문에 본사 API 서버의 스레드는 차단이 되고 대기하게 됩니다. 본사 API 서버 스레드가 차단되어서 대기 중일 때 지점 API 서버 스레드는 본사 API 서버에서 전달받은 요청을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처리가 끝나면 다시 본사 API 서버 스레드 쪽으로 응답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지점 API 서버에서 응답을 전달받으면 본사 API 서버 스레드는 차단 해제되고 클라이언트 쪽에 전달해줄 응답을 최종적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 PC 쪽에 응답을 반환을 하겠죠. 자, 블로킹 IO 방식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설명드린 블로킹 IO 방식에 대해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킹 IO 방식은 작업 스레드가 종료될 때까지 요청을 한 대상 스레드는 차단이 되는데요. 앞서 그림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점 API 서버 스레드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본사 API 서버의 스레드는 차단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레드가 차단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멀티 스레딩 기법을 통해서 추가 스레드를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티스레딩 기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CPU 대비 많은 수의 스레드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은 비효율적인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는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인한 스레드 전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사용에 있어서 오버헤드가 발생을 하겠죠. 스레드의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메모리 사용량은 높아질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스레드 풀에서의 응답 지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서블릿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스레드를 사용하고 사용이 끝난 스레드를 다시 스레드 풀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반납하는 과정에서 응답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블로킹 IO 방식의 문제점 중에서 먼저 컨텍스트 스위칭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텍스트 스위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운영체제 하에서는 CPU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실행을 시키죠. 즉 일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세스는 우리가 흔히들 사용을 하는 한글이나 엑셀 등을 실행했을 때 실행 프로그램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동시에 띄워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CPU가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아주 빠른 시간 동안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번갈아 가면서 빠른 속도로 실행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인 P1이 실행됩니다. 그리고 이 P1의 실행이 잠시 중지되는 시점에 PCB, 즉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PCB에 해당 프로세스의 상태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프로세스인 P2에서는 P1이 실행되는 시간 동안 idle time, 즉 쉬는 시간이죠. 유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유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P2에서는 다시 PCB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세스 상태를 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P2의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P2의 프로세스 실행이 잠시 중단되는 이 시점에 해당 프로세스의 상태를 PCB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P2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동안 P1은 역시 쉬는 시간 idle time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idle time이 끝나는 시점에 다시 PCB에서 해당 프로세스의 상태를 로드하게 됩니다. 자, P1의 프로세스가 다시 실행되는 이 시점에는 P2의 프로세스는 다시 idle time을 가지게 됩니다. 자,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P1의 실행 시점과 P2의 idle time이 끝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P2가 실행되는 시점에 P1의 idle time이 끝나는 시점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번갈아 가면서 실행되는 이러한 과정을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컨텍스트 스위칭을 하는 과정에서 왜 비용이 발생하게 될까요? 자, 그 이유는 PCB에 상태를 저장을 하고 PCB에서 프로세스의 상태를 로드하는데 추가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시점과 프로세스의 idle time이 끝나는 시간이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P2의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시점과 P1의 idle time이 끝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PCB에 상태를 저장하고 PCB에서 상태를 로드하는 시간 동안 CPU는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를 하게 됩니다. 컨텍스트 스위칭 과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CPU의 전체 대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되는데요. 자,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컨텍스트 스위칭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스레드에서는 왜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자, 스레드가 뭐죠?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자식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는데요. 프로세스와 마찬가지로 스레드 같은 경우에도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세스의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보다 스레드의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적게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개의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장되는 상태값과 다시 로드하는 상태값이 프로세스보다는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CPU 대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스레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컨텍스트 스위칭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점 중에서 다음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킹 I/O 방식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에서 두 번째 문제점은 바로 메모리 사용에 있어서 오버헤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64비트 JVM의 디폴트 스택 사이즈는 바로 1024KB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4,000명이 애플리케이션에 동시에 접속을 할 경우에는 64GB의 메모리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메모리 사용에 있어서 오버헤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스레드 풀에서의 응답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먼저 스레드 풀에 아직 사용되지 않은 유유 스레드가 없을 경우에 응답 지연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스레드 풀에 사용할 수 있는 스레드가 없으면 이미 사용 중인 스레드가 반납되기 전까지는 응답 지연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스레드가 반납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반납된 스레드가 사용 가능하도록 전환되는 과정에서 역시 응답 지연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블로킹 I/O 방식의 문제점을 non-블로킹 I/O 방식에서는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블로킹 I/O 방식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서는 non-블로킹 I/O 방식을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드릴 그림의 예시는 블로킹 I/O 방식의 예시와 비슷합니다. 클라이언트 PC 쪽에서 본사 API 서버 쪽에 도서를 요청을 하는데요. 블로킹 I/O 방식에서는 A 지점 API 서버만 호출을 한다고 가정을 하였는데 non-블로킹 I/O 방식에서는 B 지점 API 서버까지 호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PC 쪽에서 본사에 도서를 요청을 하게 되면 본사 API 서버에서는 내부적으로 A 지점 API 서버와 B 지점 API 서버의 도서 검색을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블러킹 IO 방식 같은 경우에는 A 지점에 도서를 요청하게 되면 스레드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A 지점 도서 요청의 처리가 끝나기 전까지는 본사 API 서버 스레드는 대기를 하게 되는데요. non-blocking IO 방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non-blocking IO 방식에서는 A 지점에 도서를 요청할 때 스레드가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B 지점에 도서 요청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블러킹 IO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 지점에 도서를 요청하고 A 지점에 도서 요청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B 지점에 도서 요청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스레드가 차단되어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non-blocking IO 방식에서는 이러한 스레드 차단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의 요청을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장을 보시죠. 자, non-blocking IO 방식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on-blocking IO 방식은 작업 스레드의 종류와 상관없이 요청 스레드는 차단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러킹 IO 방식 같은 경우에는 one request one thread 방식인데요. non-blocking IO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적은 수의 스레드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스레드 전환 비용도 적게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PU 대기 시간 및 사용량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겠죠. 자, 하지만 CPU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성능 향상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 가능한 스레드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할당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외부 시스템에 작업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용자 요청에서 응답까지의 과정 중에 블러킹 IO 요소가 하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non-blocking의 이점을 발휘를 하기를 힘듭니다. 사용자 요청부터 응답까지 전 과정이 non-blocking일 경우에 제자로 non-blocking IO 방식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블러킹 IO 방식과 non-blocking IO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수업 시간에는 블러킹 IO 방식과 non-blocking IO 방식의 관점에서 스프링 MVC와 스프링 웹플럭스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